다음은 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입니다. 목차는 제1관, 계관, 제2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제3관, 가해행위의 위법성, 제4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제5관, 책임능력과 감독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관, 계관에 보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해보면, 첫째,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셋째, 가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넷째,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그라미 1, 2, 3, 이 요건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750조를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이게 가해행위의 위법성이죠.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입니다.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통상적으로 뭐뭐로 인한, 그러면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위법행위라는 것이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이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이 감독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능력에 관해서는 753, 4, 5까지가 책임능력에 관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법성 조학사유는 761조에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법성 조학사유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그 다음에 3014번 단락의 제2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의 목차는 1. 손해의 발생, 2. 가해행위, 3.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1. 손해의 발생의 목차는 1. 손해의, 2. 손해의 발생으로 되어 있고, 괄호 1번의 뒷부분에 보면 손해는 법이익의 침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판례는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 차액설을 취하고 있죠. 차액설에 따라서 손해를 파악합니다. 관련해서 판례 91-33070을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는데, 즉 차액설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손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5번 단락에 이 손해의 발생인데, 괄호 2번에 나오는 판례 2016-217833을 봅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 잠재적 손해 뭐 이런 거 아니고 현실적 손해입니다.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의 하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자,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냐, 어떤 손해를 입었냐면
뭐 여차저차해서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무를 부담한 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표현해서 헷갈리는데, 이 채권자라는 게 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권자. 그렇게 보면 이 채권자가 된 이 피해자가 채무자, 가해자에 대해서 그 채무액, 요구입니다. 그 채무는 요구입니다.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액,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의 부담이,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그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것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참고에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채태동에 넘어가고 나중에 실력이 올랐을 때 하나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017번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가해 행위입니다. 목차는 1. 행위의 의미, 2. 행위의 주체에 관한 약간의 검토인데, 괄호 1번에 보면 행위란,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의사에 기한 행동, 인간의 의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움직임은 불법행위에서 말하는 그 행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불법행위 요건으로서 행위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18번 단락에 이 행위의 주체에 관한 약간의 검토인데, 괄호 1번에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원칙이고, 그러나 괄호 2번에 보면 타인의 기계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례 2002-39-616을 봅니다. 자, 집행관은 국가기관이죠. 채권자가 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걸 집행해 주는 겁니다. 집행관이 자기 돈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죠.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할 뿐입니다. 그런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버렸다. 이런 경우에 이게 잘못된 거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엉뚱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이 신청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뭐 잘못했나 봅니다.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 그 압류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은 압류해달라는 걸 압류해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신청 들어온 대로, 물론 뭐 법적 검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위법사항만 없으면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자, 그래서 채권자가 아마 압류 목적물을 잘못 지정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자의 재산이 압류돼 버렸고, 이때 채권자가 그 압류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도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그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 채권자가 불법 행위자로서 내가 압류 안 했는데 압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관은 기계적으로 그냥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불법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3019번 단락은 다음에 봅니다.